콜린 리처 24세 헌신적인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학생을 돕기 위해 학교에 늦게 남았죠. 단순한 결정이었지만 운명적인 비극으로 이어졌어요. 참 믿기 힘들어요. 감시 카메라는 그녀가 한적한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기록했어요. 아무도 몰랐죠. 검은 의도를 가진 시선이 그녀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몇 분 후 바로 그녀가 도와준 학생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카메라 때문에 계획이 잠시 멈췄죠.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완벽히 준비했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장갑을 끼고 커터칼을 손에 쥐었죠. 너무 잔인했어요. 모든 것이 차가운 폭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11분이 지나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그는 혼자 나와 학교를 떠났죠. 하지만 충격은 끝나지 않았어요. 복장을 바꾼 채 무거운 쓰레기통을 밀고 어둠 속 숲으로 비밀을 옮겼어요. 이 행동은 잔혹했고 작은 마을 공동체를 영원히 흔들었어요. 경악스러운 범죄, 잊을 수 없는 비극이었다. 2013년 10월 매사추세츠주 댄버스였어요. 24살의 콜린 리처는 교직 2년 차로 그야말로 이상적인 선생님이었어요. 수학을 사랑했고 학생들이 수업 밖에서도 흥미를 느끼길 바라며 트위터에 대수학 문제를 자주 올리곤 했죠. 그녀는 여전히 부모님인 톰과 패기와 함께 살았고 그 집에서는 가족 저녁 식사가 작은 의식처럼 지켜졌어요. 서로의 하루를 확인하는 그 평범한 풍경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믿기 힘들어요. 그해 콜린의 9학년 수업엔 테네시에서 막 전학 온 필립 치솜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최근 이혼 때문에 삶이 흔들렸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이곳으로 옮겨왔어요. 키가 크고 축구 실력도 뛰어나서 신입팀에서 금방 자리를 잡았지만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그가 지나치게 조용하다고 했고 친구들은 그냥 말수가 없는 아이로만 봤어요. 누구도 그의 내면에서 어떤 균열이 자라고 있는지 몰랐죠. 폭력의 기운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화요일 학교는 오후 2시에 끝났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귀가했지만 필립은 남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콜린이 시험 대비를 위해 따로 도와주기로 했던 거예요. 한 학기에 여러 번 있는 아주 평범한 지도 시간이었고 콜린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사소한 친절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이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친절이 될 거라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후 6시 반이 되었을 때 필립의 어머니 다이애나는 불안한 얼굴로 댄버스 경찰서를 찾았어요. 아들이 축구 연습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저녁에도 귀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테네시를 떠난 걸 힘들어하던 걸 생각하면 혹시 도망친 게 아닐까 두려웠다고 말했죠. 경찰은 미성년자 실종 절차를 시작했어요. 그 시각 리처 가족의 집에도 같은 불안이 번지고 있었어요. 콜린은 단 한 번도 가족 저녁 식사를 빠진 적이 없었고 전화를 받지 않는 일도 없었어요. 톰 리처가 직접 학교로 갔을 때 그의 두려움은 현실로 굳어졌어요. 콜린의 차는 그대로 있었지만 학교 건물은 잠겨 있었고 안은 이미 어둠뿐이었어요. 그 순간 그는 느꼈죠. 무언가 치명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걸. 밤 11시 20분 리처 가족 역시 실종 신고를 했어요. 이제 경찰은 같은 학교에서 동시에 사라진 두 사람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한 명의 교사, 한 명의 학생. 그리고 그 둘은 이미 서로 얽혀 있었다. 수사관들이 서로의 기록을 맞춰본 순간 마음이 서늘해지는 진실이 드러났어요.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보인 장소가 같은 교실, 같은 시간이라는 점이었죠. 형사들은 즉시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했고 콜린의 휴대전화는 학교 근처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긴 뒤 곧바로 꺼졌어요. 그때만 해도 단순한 고장으로 생각하고 싶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아니었죠. 그랬어요. 반면 필립의 휴대전화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내내 작동하고 있었고 댄버스 시내의 할리우드 히츠 극장 근처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혔어요. 경찰이 서둘러 극장으로 갔지만 그 14살 소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수색은 주변 지역 전체로 확대됐고 결국 새벽 12시 30분경 한 순찰 경찰이 위험한 1번 국도에서 홀로 걷고 있는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인적도 차량도 거의 없는 그 시간 그곳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사람은 필립 치솜이었어요. 그는 남쪽으로 집에서 몇 마일이나 떨어진 곳을 아무 목적 없이 걷고 있었죠.
경찰은 안전을 위해 그를 간단히 수색했는데 그의 주머니에서 박스커터 한 개가 나왔어요. 칼날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죠. 필립은 즉시 체포됐고 그의 가방이 열렸을 때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어요. 콜린 리처의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여성 속옷 한 벌. 학생이 우연히 지닐 이유가 없는 물건들이었어요. 이건 분명 기념품이었다. 형사들이 박스커터의 피에 대해 묻자 필립은 감정 하나 들어있지 않은 목소리로 그 여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가 말한 여자는 바로 몇 시간 전 살해한 선생님이었어요. 너무 잔인했어요. 필립은 시신이 있는 곳까지 직접 말했고 그 장소는 학교 뒤편 숲속이라고 했어요. 수색팀이 즉시 이동했고 새벽 3시 무렵 플래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리며 멈춘 곳에서 지워지지 않을 악몽이 펼쳐졌어요. 낙엽과 쓰레기 사이 콜린 리처의 시신이 일부만 가려져 있었어요. 그녀는 잔혹하게 공격당했고 주변엔 여러 차례의 자상이 남아 있었어요. 그 절망적인 풍경 한가운데에서 조사관들은 고등학교 줄 노트 한 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죠. I hate you all. 필립의 필체로 보였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참 믿기 힘들어요. 필립이 체포되고 콜린의 시신까지 수습되자 형사들은 무엇이 일어났는지 재구성하기 위해 CCTV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화면 속에서 드러난 건 우발적 폭발이나 감정적 붕괴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었어요. 그날 아침 필립은 가방 속에 킬킷을 넣고 등교했어요. 박스 커터, 검은 스키 마스크, 장갑, 여벌옷. 그는 그 모든 걸 가지고도 평소처럼 수업을 들으며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학교가 비고 목표와 단둘이 남는 그 순간을요. 수업이 끝난 뒤 그는 콜린의 교실에 남았고 오후 3시 직전 콜린이 잠시 2층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CCTV는 몇 초 뒤 필린이 교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잡았고 그는 복도를 걸으며 잠시 카메라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후드를 올리고 장갑을 끼고 마침내 여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다. 그 11분 동안 일어난 일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잔혹 그 자체였어요. 필립은 콜린을 목 졸라 의식을 잃게 하거나 거의 죽음 직전으로 만든 뒤 박스 커터로 16번 찔렀다. 그중 3번은 목의 주요 혈관을 끊었어요. 충격이었어요. 경악 그 자체였죠. 더 비극적인 건 한 학생이 그 순간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살인 장면 일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등만 보이는 누군가가 하반신이 벗겨진 채 서 있는 걸 보고 누군가 옷을 갈아입는 줄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망해서 조용히 물러났죠. 불과 몇 걸음 뒤에서 자신의 선생님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에요. 필립은 살인을 저지른 뒤에도 너무나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는 교실로 돌아가 가방을 챙기고 피 묻은 바지를 벗어 아침부터 준비해온 깨끗한 바지로 갈아입었어요. 콜린의 지갑을 뒤져 필요한 것만 빼내고 나머진 버렸어요. 얼굴이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검은 스키 마스크까지 썼어요.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한 친구가 그를 복도에서 마주쳤지만 필립은 아무 반응도 없이 돌아서서 그대로 움직였어요.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순서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처럼요. 그는 청소도구 보관실에서 파란 재활용통을 꺼내 화장실로 밀고 들어갔어요. 잠시 후 통은 무겁게 가라앉은 상태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그 안에는 콜린의 시신이 있었어요. 필립은 그 재활용통을 밀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1층으로 내려간 뒤 학교 측면의 출구로 빠져나가 숲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서 시신을 버린 뒤 콜린의 휴대전화를 부숴 GPS가 추적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산산조각난 조각들이 그 자리 그대로 버려졌죠. 모든 행동이 계산적이었고 모든 선택이 너무 차갑고 정확했어요. 필립이 그날 저지른 행동은 인간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냉혹함 그 자체였어요. 범행 직후 도망치기는커녕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현장을 벗어났죠.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숨을 곳도 후회할 공간도 아니었어요. 바로 할리우드 히츠 영화관이었어요. 참 믿기 힘들죠. 오후 4시 30분 그의 엄마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리처 가족 역시 점점 초조함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각 필립은 매표소 앞에 서서 영화표를 사고 있었어요. 그는 어두운 상영관에 들어가 약 90분 동안 영화를 보고 있었고, 불과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그가 죽인 선생님이 싸늘하게 누워 있었죠. 이게 말이 되나요? 영화가 6시쯤 끝나자 필립은 근처의 웬디스로 걸어갔어요. 배고픔을 채우는 일조차 태어냈고, 그는 콜린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나중에 이 결제 기록은 경찰에게 중요한 디지털 흔적으로 남게 되죠. 식사를 마친 뒤 그는 1번 도로를 따라 어둠 속을 북쪽으로 걸었어요. 목적지는 없었고 그저 공허함 속에 배회하듯 걷고 있을 뿐이었어요. 결국 순찰 중이던 경찰이 그를 발견하죠. 하지만 진짜 참혹함은 뒤에 찾아왔어요. 콜린 리처의 부검 보고서는 그녀가 어떤 잔혹을 겪었는지 의학적 언어로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사인은 두 가지였어요.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 그리고 목 부분에 가해진 16개의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 그중 3상처는 주요 혈관을 완전히 절단한 치명적인 상처였죠. 병리학자는 어떤 상처가 먼저 목숨을 앗아갔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순서를 보았을 때 필립이 먼저 그녀를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졸랐고, 이후 무력해진 그녀에게 박스커터로 공격을 이어갔다고 판단했어요. 공식 사망 원인은 두 외상이 합쳐진 형태로 기록됐어요. 정액 DNA는 콜린의 몸에서 검출됐고 필립 치솜과 일치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숲에서 발견된 시신의 상태였어요. 콜린은 성적으로 굴욕적인 자세로 놓여 있었고, 현장에서는 필립이 3피트 길이의 나뭇가지를 사용해 그녀를 또다시 훼손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너무 잔인했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모두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질문이 나오죠. 그때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던 것일까? 병리학자는 단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목의 상처는 치명적이었지만 죽음이 즉각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요. 재활용통에 실려 숲으로 끌려간 그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공격까지. 콜린이 여전히 생명을 붙잡고 있었을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존재했어요. 그 말의 무게는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그래서 필립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살아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잔혹한 가중범행까지 추가로 기소됐죠. 시간은 흘러 2015년. 사건 발생 후 거의 2년 만에 필립 치솜은 세일럼 고등법원의 재판정에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찍힌 CCTV, 포렌식 증거, 카드 기록, DNA, 모든 게 너무 명확했지만 그는 무죄를 주장했어요. 변호인은 데니스 리거는 범행 자체를 부정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다른 길을 택했어요. 필립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들은 필립이 테네시에서 매사추세츠로 옮겨온 뒤 부모의 이혼과 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콜린이 단순히 테네시라는 단어를 언급한 순간 필립이 급격하게 무너졌고 조현병적 해리 상태에 들어가 환청에 의해 움직였다고 주장했어요. 정신과 전문의는 필립에게 조기 발병형 조현병과 중증 우울 장애를 진단했고, 공격 당시 명령 환청이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변호팀은 또 다른 사례를 제시했어요. 재판을 기다리던 중 필립이 소년 구치소의 여성 직원에게 다시 폭행을 가한 사건이었어요. 그는 그 여성을 따라 탈의실로 들어가 목을 조르고 때렸죠. 직원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비극이었을 거예요. 변호팀은 이 사건을 근거로 필립의 폭력은 병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충동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일 뿐 감옥에 있어야 할 괴물이 아니다. 이게 그들의 논리였죠. 하지만 에섹스 검찰은 단호했어요. 필립은 정신질환의 희생자가 아니라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살인범이라고요. 누가 우연히 스키 마스크, 박스커터, 여벌옷을 챙겨 학교에 오나요? 누가 범행 후 영화관에 들렀다가 카드로 식사까지 결제하나요? 그건 죄책감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고 상황을 이해하고 회피하려는 의도가 또렷하다는 증거였죠. 배심원단은 10시간의 심의를 거쳐 2015년 12월 15일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은 정신 이상 주장을 기각했어요. 그리고 필립 치솜을 1급 살인, 가중 강반, 무장 강도 혐의 전부 유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나뭇가지 관련 강간 혐의는
콜린이 당시 살아있었는지의 의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죠. 하지만 살인에 대해선 단 하나의 유예도 없었어요. 그는 비록 14살이었지만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2016년 2월 26일 데이비드 로위 판사는 매사추세츠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을 선고했어요. 이 주에서는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내릴 수 없죠. 그래서 필립 치솜은 25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랬죠. 이것이 콜린 리처를 앗아간 비극의 결말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 징역 25년이라는 형량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의일까요? 구독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